네, 챔피언스리그 프리뷰 유벤투스와 첼시입니다. 네, 일단 이날 꽤 재밌는 매치업이 성사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분위기는 너무 상반돼 있지 않나요? 분위기 상반돼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중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이유도 있고 하나는 그래서 이게 알레그리라는 감독이 항상 그래도 강팀에게는 특유의 그 끈적끈적한 어떤 맞춤 전술, 늪축구 이런 느낌으로 잘 잡아오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어쨌든 첼시가 직전 맨시티전에 패배를 하면서 그렇지. 고점의 분위기가 약간은 꺾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어쨌든 강팀한테 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유벤투스 원정을 이제 가게 되는 첼시인데 직전 맞대결에선 첼시가 졌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네임밸류만 보더라도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 중 하나인 유벤투스 그리고 그쵸? 잉글랜드 최고의 강호이자 명문 중 하나인 첼시 네임밸류만 보더라도 대단한 팀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맞대결이 2012년? 근데 굉장히 오래전 기록이긴 합니다. 2012년 1213 시즌이죠. 디마테오 감독이 있을 때. 디마테오의 명이 이제 좀 다한 시즌이죠. 그때가. 그렇죠. 이렇게 있고 마지막 이제 그 조별리그 끝으로 후반기 때는 베니테즈가 와서 이때 이제 유로파리그를 우승했던 첼시의 기억이 있고요. 유벤투스가 사실 분위기는 확실히 첼시보다는 많이 좀 부족하긴 해요. 무엇보다 요즘에 유벤투스의 레이스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와 별개로 경기력에서의 어떤 비판 요소라든지 알레그리가 왔지만 좀 기대보다는 뭔가 성과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라든지 주변에 유벤투스 팬들 얘기 조금 들어보면 일단 공격력이 되게 답답하다는 평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첼시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타격이 될 만한 소식이 두 가지가 들렸습니다. 라인업을 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4-4-2 기준으로 일단 쿼드라도와 라비오를 측면 미드필드로 세우고 킨과 키에사가 투톱으로 가는 형태의 어떤 4-4-2 전술이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한 이유가 지금 부상자 명단 보시면은 디발라. 그러네. 디발라 빠졌네. 모라타. 리그 경기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둘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라타의 친정팀 첼시 상대 경기는 일단 이번에는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좀 웃기죠. 원래 모라타는 유베에서 먼저 뛰었는데 유베 모라타는 사실 좋은 기억이 좀 많죠. 그죠. 근데 첼시 모라타는 전반기 때만 약간 뚝배기 좀 그때는 잘 썼는데 갈수록 막히고 아스날전 그때 3개인가 놓쳤던 그 주눅적인 모습도 있었고 아스필리쿠에타와 모라타 조합이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모라탄 조합이라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결국 모라타는 첼시에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을 못 남겼고 친정팀 상대를 하나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못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좀 직전에 봐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첼시는 3-4-3 형태로 3-4-2일 형태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하베르츠와 지흐 선수의 출전을 예상했어요. 마운트가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마운트의 핏이 괜찮다면 지흐 자리는 마운트가 꿰차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하베르츠, 지흐 그리고 위에 이제 루카쿠가 포지한 형태로 이렇게 3-4-2-1을 예상을 했고요. 일단 맞대결 기록을 보면 유벤투스는 첼시전 최근 3경기 연속으로 2골 이상씩 넣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일단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맞대결은 유벤투스가 첼시에게 3-0으로 승리를 거뒀던 마지막 2012년의 맞대결이었고 그 전에 이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그 가졌던 맞대결도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 오스카가 몸 돌리면서 먼 거리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마지막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스카 원더골도 나왔던 이때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되게 경기가 재밌었던. 오스카 참 좋아했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죠. 열심히 뛰었으니까. 좋아해요. 저는 지금도 오스카 좋아합니다. 이 유벤투스가 제가 봤을 때 이 전술적인 키는 딱 하나 같아요. 유벤투스가 맞불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실리적으로 좀 지킬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하죠. 어쨌든 홈에서 열리는 경기고 근데 첼시의 지금 체급 자체가 지금 냉정하게 딱 봤을 때는 유베보다 매우 크죠.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고 성적 자체도 좋기 때문에 맞불을 놓자니 이게 첼시 공격 부담되는데 근데 이게 물러서자니 근데 또 홈이라 잡고 가야 되는 경기인데 최근에 첼시가 확실히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을 만났을 때 아무리 그 첼시여도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직접 맨시티전에서 그런 게 잘 드러났고 리버풀전도 리버풀 이제 리스 제임스가 퇴장을 당하고 후반전 때 완전 첼시가 내려서가지고 경기 플랜이 바뀌어서 그렇지 전반전 때 하베르츠의 그 코너킥 상황 골 이전까지 약간 경기력은 첼시가 조금 밀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보더라도 확실히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첼시가 이걸 파회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부담은 있어 보인다. 아직은 좀 고전한 흐름이 있었다. 그런 약간 좀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이 팀들이 보여줬던 것 특히나 지난 주말에 맨시티가 단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강한 압박이 어쩌면 첼시를 조금 괴롭힐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유벤투스도 알긴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벤투스는 이 앞서 얘기한 리그에서의 어떤 상대팀들과 다르게 첼시 상대로 맞불을 놓았을 때
라인을 올렸을 때 결국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가 그만큼의 타이트한 압박을 구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조금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될 이유가 뭐냐면은 라인을 올렸을 때 올린 라인에서의 뒷공간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왜냐면 첫 번째로 슈체스니 골키퍼가 최근에 너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볼이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고 여기에 보누치아 같은 이 자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더리우트나 키엘리니와 같은 어떤 좋은 센터백 조합이 있다고 한들 뒷공간을 라인을 올리려 할 때마다 좀 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벤투스는 자체적으로 뒷공간을 안 주고 라인을 되게 좀 내리는 성향의 최근에 경기 운영이 많기 때문에 알레그리의 성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맞불을 놓기보다는 좀 더 실리적으로 유벤투스가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그러면 조금 일단 지키고 그 다음에 카운터 어택을 때리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갈 것 같고 지킨다면 4-4-2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4-4-2 시스템. 네, 그래야지 좀 더 두 줄을 유지하면서 지역 방어 형태를 좀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두 줄 수비의 4-4-2가 가장 나을 거라고 보이고 만약에 4-3-3을 쓴다면 3톱은 키에사와 킨 그리고 콰드라도가 올라간 이 3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클루셰프스키와 같은 자원들은 좀 더 폼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킨 뒤 역습을 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근데 딱 하나 우려점이 있어요. 이 우려점이 디발라의 부상입니다. 디발라. 이 유벤투스가 결국 지금도 알레그리 감독이 부임하고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방으로 볼을 보내는 수단이 다양하지 않다. 전방으로 볼을 보내는 어떤 부분 전술이 알레그리 감독의 내 선택에서는 뭔가 창의적이지 않다. 이 전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팀에서 뭔가 특별함을 더해주는 건 결국 한 명의 창의적인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그 창의적인 선수의 움직임과 연계가 딱 디발라거든요. 디발라가 워낙 뭐 드리블 그리고 왼발 최근에 또 폼도 좋았기 때문에 디발라를 거쳐가면서 좀 더 유벤투스가 좀 다채로운 공격이 풀리거나 아니면 디발라의 발끝에서 키패스나 중거리 슛 이러한 의외의 한 방이 터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하필 이 타이밍에 디발라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여기에 왼발 디발라가 빠지면 세트피스에서의 영향력도 결국은 유벤투스가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디발라의 공백은 여러 가지로 좀 공백이 크다. 그리고 디발라가 없으면 결국 유벤투스의 역습 수단은 모이세킨 그리고 키에사 아니면 뭐 콰드라도 이러한 자원들의 공격 나서는 선수들의 드리블 아니면 이들이 침투할 때 롱볼 올리는 거 딱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좁혀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패턴이 아무래도 쉽게 익힐 수밖에 없거든요. 좀 선수의 개인 기량을 좀 더 많이 의존해야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자칫 패턴이 첼시에게 쉽게 익힐 수 있고 초반 한두 번 정도 공격을 한 15, 20분 정도의 공격은 유벤투스가 가져가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오히려 첼시의 후방 자원들에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필 이 타이밍에 디발라가 빠지는 건 그리고 여기에 좀 뭐 어쨌든 침투를 통해서 뭔가 의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라타까지 빠지는 게 그러네. 이거 생각보다 공백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격진 무게감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확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되네. 이게 보니까. 중요한 선수는 그래서 결국 이제 미드필드에 있는 로카텔리가 이 이탈리아에서도 보여줬듯 그 대표팀에서 보여줬듯 워낙 창의적인 패스를 잘 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선 쪽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유벤투스가 분명 지금 우려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아랫선에서 좀 더 다채로운 어떤 배급이 나와줘야 된다. 결국 로카텔리의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진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이 둘은 루카쿠와 키엘리니예요. 그러니까 첼시는 공격 쪽 그리고 유벤투스는 수비 쪽으로. 그렇죠. 아마 예상대로 유벤투스가 조금 실리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리고 키엘리니가 선발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루카쿠하고의 또 1대1 싸움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루카쿠가 키엘리니 상대로는 세리에 있을 때도 맥을 못 쳤거든요. 유로에서도 맥을 못 쳤고. 근데 이제 사실 키엘리니는 루카쿠뿐만 아니라 데인마크에 있어서는 저는 노련하죠. 지금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나이가 꽤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대인 수비에서 그 약간 지능으로 수비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루카쿠가 이 경기에서 힘을 못 썼을 때 이거는 오히려 유벤투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키플레이어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첼시는 루카쿠가 봉쇄당했을 때 분명 어느 정도는 팀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애를 먹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첼시가 지금 이선 자원들의 폼이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 루카쿠하고 키엘리니가 다시 만난다는 거는 분명 이 경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매치 포인트라고 보이고 그런데 유벤투스가 최근 리그에서 20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점률이 꽤 높네. 뭐 키엘리니 뭐 이런 개개인의 활약과 별개로 잔실수가 팀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고
슈체스니가 중요할 때마다 실수를 해서 실점의 빌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또 이렇게 최후방이 불안하게 되면은 수비 라인까지 자연스럽게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키퍼의 어떤 안정감은 유벤투스가 부족하다. 그리고 첼시가 역시 우려할 점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루카쿠가 자칫 묶일 수 있는 위험도가 있고 이를 받쳐줘야 될 이선들 역시도 최근에 너무 부진하다는 게 되겠죠. 특히나 하베르츠는 독감 걸린 이후로 좀 몸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투엘은 하베르츠를 좀 길게 보고 지속적으로 기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랑 개인 폼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첼시에게는 유벤투스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시에 공간을 안 주면 안 그래도 폼이 안 좋은 이선들이 더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루카쿠마저 여기서 고립을 당하면 의외의 카운터, 유벤투스의 어떤 로카텔리 롱볼을 거친 의외의 카운터에 한 방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키에사가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분위기는 첼시가 앞서지만 분명 유벤투스의 한 방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날 경기 주심이 헤수스 힐 만사노입니다. 힐 만사노. 네. 약간 이 사람이 요즘에 판정 가지고 약간 개판 친다는 얘기가 아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지 그 마르카나 뭐 아스나 뭐 스포르트 그 문도데포티브 이런 언론들 있잖아요. 현지 언론 봐도 올 시즌 지금까지 시점 지금 딱 이 라운드가 종료됐을까지만 봤을 때 만사노 최악의 주심이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그동안 뭐 이제 스페인에서는 라우즈 근데 라우스는 오히려 요새 보면 요즘은 판정이 괜찮아요. 그냥 판정 괜찮은데 권위의식 목이 너무 이렇게 빳빳해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더블 에르난데스 그렇지 에르난데스 근데 그 두 인물들보다도 요즘에 힐 만사노의 어떤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일단 만사노는 뭐 아틀레티코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그 좀 어이없는 판정들. 펠릭스가 이렇게 유니폼을 수비수한테 잡아 당겨줬잖아요. 근데 그건 파울을 안 불었어요. 펠릭스가 피해를 봤어요. 이렇게 유니폼이 이렇게 끌렸어. 근데 펠릭스가 이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렀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펠릭스한테 경고를 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펠릭스가 거기서 항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차 경고가 나왔고 퇴장을 받았죠. 그리고 펠릭스는 나가면서 공을 차고 나갔는데 그 공이 관중에게 맞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2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어요. 펠릭스가. 징계 사후 징계가 나온 거죠. 근데 펠릭스가 분명 석연치 않은 경고를 받은 거라고 볼 만한 부분이 많죠. 그렇죠. 왜냐면 피해를 받았던 장면이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니폼을 잡아 끌은 장면이 먼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렇게 뿌리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팔이 나간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일단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뭐 팔꿈치 맞았다 하는 거 뭐 경고 뭐 거기까지 이제 이해합니다만 상대에게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라리가 그 심판 기술위원회 쪽에서 저도 이거 이제 기사 통해서 읽은 건데. 항의했을 시에는 이거는 정말 엄격하게 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라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예요. 챔피언스 리그지. 이 챔피언스 리그에도 그런 사실 이런 힐만사노의 성향이 좀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판정 자체가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판정의 정확도가 조금은 그동안 좋지 않았던 힐만사노고 변수가 좀 있다. 그렇죠. 판정의 어떤 뭐 변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유벤투스가 좀 내려서는 가운데 첼시가 경기는 좀 주도할 흐름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또 형철이가 중계를 하니까 일단 뭐 매치업 자체도 재밌고 그리고 이런 주심 이슈라든지 루카쿠와 키엘린이 또 이런 매치 포인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도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